네, 이어서 발표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이다연입니다. 앞서 박재영 교수님께서는 PEJ에서 사용하는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좋은 신문과 국내 신문들, 해외 신문과의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아까 김경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기사 품질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을 연구에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오늘 일부를 시간 제약 때문에 일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인용구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기사의 심층성, 세 번째는 기사의 형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로 이제 발표는 인용구 쪽에 중심을 두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곳에는 이제 저와 함께 일했었던 또 훨씬 현장에서의 선배님들도 계신데요. 이 기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사실 인용이라는 것이 직간접적인 인용이 기사를 구성하는 사실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 인용을 분석하면서 국내 일간지들과 글로벌 스탠다드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제목의 직접 인용입니다. 사실 제목이라는 거는 취재 기자가 직접 작성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목도 어디까지나 이 기사의 형식, 기사를 구성하는 형식 요소이기 때문에 기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목에서의 직접 인용구 비율을 보시면 국내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59%가 직접 인용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면에 쓰이는 기사 10개 중에서 6개는 직접 인용을 이용한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뉴욕타임스는 3%, 단 2건이었고 더타임스는 0건,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은 14%였습니다. 과거 박지영 선생님의 유사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39.5%에서 59%로 20%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이런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일면에 직접 인용을 사용하지 않은 지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지면에서 직접 인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욕타임스에서는 직접 인용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단 2건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그 데이터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에는 단 2건만이 직접 인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은 왼쪽에 있는 기사는 박재영 교수님께서 번역을 해놓으신 피처 기사고, 오른쪽 기사는 Don't Shoot Him이라는 직접 인용을 사용한 기사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Don't Shoot Him이라는 것은 이 기사를 쓴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그 장애를 가진 흑인 남성이 자기 집 앞에서 집 안에 잠깐 들어간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에 총을 갖고 있다라는 그 오인을 받고 그 경찰이 쏜 총에 이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아내는 그 남편의 전화기를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전화기로 있었던 일들을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본인이 그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그리고 그는 총이 없다. 그를 쏘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다라는 이 녹화 내용을 그 뉴욕타임즈에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그 뉴욕타임즈나 타임스에서는 그 직접 인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냐? 아까 박재영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교과서에서 직접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요소 중에서 단 한 가지의 구성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목으로 부각했을 때 결국 독자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오도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용을 이용한 제목들은 쓰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취재원이 굉장히 인용을 할 만한 내용을 말했을 때 본인은 그런데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 할 때 저희는 주로 직접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기업인이 통신비를 추가로 인하하면 이에 따른 손실이 6조 원이다라는 말을 했다면, 기자는 당장 그것을 검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특정 취재원이 그러한 말을 한 것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독자한테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인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손실이 6조 원에 이를 것이냐라는 그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기자가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를 검증 없이 보도하고 그것이 제목으로 나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신비 인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편향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그 신분에 대한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희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은 사실 직접 인용을 한 것과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분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행적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이 직접 인용구의 사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직접 인용구의 주관적 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수로라는 것은 취재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말했다라는 중립적인 어휘가 아니라 기자가 자신의 언어로서 이제 말을 하는 경우고, 박재영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그 최종 수로, 그 주관적 수로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오히려 그 어떤 취재원의 뉘앙스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말했다라는 말이 반복될 때 굉장히 성의 없이 보일까봐, 문장이 지루할까봐 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서술어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나라가 이제 뉴욕타임스나 다른 언론에 비해서 국내 신문들이 그 주관적 수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당 평균 1.4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길이가 뉴욕타임스가 훨씬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 주관적 수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그 주관적 수로를 보유한 기사의 비율로 보면 저희는 60%, 10건 중에서 6건 이상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뉴욕타임스는 50%로 이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이제 점점 그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할 때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사에 있어서는 이 역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수로는 사용하지 말 것이고, 칼럼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교과서적인 객관적 수로는 말했다와 덧붙였다,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할 경우에 밝혔다, 언급했다, 이 정도, 발표했다, 답했다, 진술했다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익명 취재원의 사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익명 취재원이라는 것은 아까 김경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기자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취재원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때, 법원 관계자라든지 중국 소식통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뉴욕타임스나 더타임스를 봐도 그 경찰에 따르면이라든가 뭐 하원 의원들에 따르면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언론은 그들과 조금 다른 저희만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 것은 저희는 유독 익명 취재원에만 의존한 기사 수가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명 기사에서 그러니까 투명 취재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7%, 47건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뉴욕타임스나 더타임스,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보면서 저 47건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유형을 봤는데 아마 다 익숙하신 것들이죠. 보통 관계자는, 소식통은, 한 직원은, 근데 복수가 되면 뭐 군 소식 관계자들, 사정당국과 재계, 또 반응인 경우에는 뭐 정치권에서 전문가들은, 재계에선. 근데 재미난 점은 이제 저희의 경우에는 그런 익명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쓰더라도 익명을 요구하니라는 아주 천편일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도 제가 찾은 그 기사들 중에서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떨 때 저희들이 주로 썼는지를 봤더니, 이런 경우는 북한에서 환강댐을 무단 방류했다 해놓고 군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직접 이 익명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그냥 관행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특히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익명 취재원 너무 많아서 확인 불가. 재미난 점은 이날 다른 신문에서 똑같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같은 기사를 썼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것이 있었고요. 이제 단독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진경준 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특정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만 의존해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쭉 써준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기사적으로 아무리 단독이어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더 타임스나 그 뉴욕 타임스에서는 약간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뉴욕 타임스의 맨 오른쪽에 있는 기사가 이 당시 그 특종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FBI가 뉴욕에서 있었던 금융사기에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사망을 확대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 확대하면서 그 현 시장의 정치 자금책이었던 중요한 두 사람이 그 수사 물망에 올라서 수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을 통해서 기사를 쓰게 된 것이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했고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이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쨌든 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익명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캐머런 전 총리가 이제 그 영국의 EU 탈퇴 관련된 국민 투표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보수당들과의 어떤 갈등을 이제 만든 기사였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인지 그 집합적으로 그 캐머런 총리를 오랫동안 지지했던 그 사람들, 조력자들이라는 거는 익명이죠.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source라고 해서 익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 앞에 익명으로 집합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저희랑 좀 달랐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익명으로 된 인용에서의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인용을 할 때는 사실 일단 한번 보시면 저희 조사에 따르면은 저희는 기사의 평균 0.3, 그러니까 남의 익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기사의 비율로 보더라도 저희는 100건 중에서 13건 정도가 익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뉴욕 타임스는 이제 0건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자는 거라면서 정부를 비판했다라든지 유승민 관련 수족이 다 잘렸는데 유 의원 혼자 살아남는 건 비겁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쩌고 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 역시 교과서적으로는 의견이 담겨 있는 것일 경우에는 그것이 익명이면 더 안 되고 사실은 실명이어도 이제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신뢰도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거고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비난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넣어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방식인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또 하나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기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했더라도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교과서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서요. 저희가 이제 기사 심층성과 관련돼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자분들께 저희가 그 품질과 관련돼서 어떤 항목들이 들었으면 좋겠는가를 여쭤보았을 때 사건 자체보다는 어떤 사안 자체보다는 그것의 맥락 같은 것들 그리고 심층적인 내용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안 중심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육하원칙을 흔히 얘기하는데 누가 무엇을 했다. 이런 발생 하나의 어떤 사건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은 맥락이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 기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맥락을 제시한 기사가 9%에 불과했고 뉴욕타임스 71%, 더타임스 32%, 아사히 51% 상당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도 이제 맥락을 제시하는 기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심층성을 한번 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 기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다. 저희 이제 결과 중심으로 기사를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다 갖고 있는데 과연 원인이나 전망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이제 기존의 연구의
토대로 해서 한번 봤더니 이 주황색과 노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13%에 불과했고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44%, 아사히 더 타임스도 이제 저희보다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저희가 17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조사를 했지만 나머지 영역들은 큰 차이가 없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일면에 사건 사고 기사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저희는 7%였는데 뉴욕타임즈는 18%, 더 타임스 28%, 그리고 저희가 복지 기사 같은 것들이 좀 적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더 타임스나 아사히 신문은 그런 주제의 기사들이 좀 많았다. 이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사의 평균 문장 수를 보면은 국내 일간지는 15개였고요. 뉴욕타임스는 68개. 최대인 것이 우리나라는 89개의 문장이었고 뉴욕타임스는 208개였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길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프 기사, 일면에서 이어지는 기사의 비율이 국내는 13.8%인데 뉴욕타임스는 100%였습니다. 또 기사당 평균 취재원 숫자가 이제 저희 나라는 3.3명이었는데 뉴욕타임스는 12명이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그 저희 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그 취재원 기사 숫자는 이제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세 넷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정도로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인 취재원 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사당 평균 일반 취재원 수, 그냥 어떤 엘리트 정부 관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숫자가 기사당 0.16. 실제 이런 일반인 취재원을 포함한 기사의 숫자는 6.8%, 100건 중에 6건 정도였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뉴욕타임즈는 33건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정말 중심이 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기사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